잠깐, 지금 하시던 것 잠시 내려놓으시겠습니까? 뭔가를 먹고 계셨다면 손을 잠깐 멈춰 주십시오. 걷고 계셨다면 속도를 조금 늦춰 주십시오.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냥 흘려들으면 아깝습니다. 이 이야기는 조선 중엽의 일입니다. 수백 년 전의 일이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도 어느 순간 이런 기분을 느껴보셨을 겁니다. 내가 분명히 잘못한 게 없는데 세상이 내 편이 아닌 것 같은 기분? 억울한데 고소할 곳이 없는 기분?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따라오지 않는 것 같은 기분? 오늘의 주인공 옥부는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합니다. 모든 것을 빼앗긴 자리에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자리에서, 법도, 권력도, 세상도 자신의 편이 아닌 자리에 서서 그녀가 어떻게 10년을 버텼는지, 무엇을 보고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세상을 뒤집었는지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가서야 이 이야기가 왜 수백 년 동안 사람들 사이에 전해져 내려왔는지를 알게 되실 테니까요. 자, 이제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곳으로 행복과 사랑을 가득 담아 보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어느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이 마을은 산이 사방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동쪽으로는 나지막한 능선이 이어지고 서쪽으로는 소나무 숲이 짙게 들어차 있었습니다. 마을 한가운데로 냇물이 흘렀는데 그 냇물 소리가 어디서든 들렸습니다.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엔 얼음이 얼어 아이들이 썰매를 탔습니다. 논밭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산골이다 보니 평지가 좁았고 있는 논밭도 일조량이 부족해 수확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마을 사람들은 서로 품앗이를 하며 어렵지만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 박서방과 옥분이 살았습니다. 박서방은 이 마을 토박이었습니다. 대대로 이 마을에서 살아온 집안 출신으로 특별히 잘난 것도 없고 특별히 모자란 것도 없는 그야말로 평범한 농부였습니다. 키가 좀 컸고 어깨가 좀 넓었고 말이 별로 없었습니다. 대신 한 번 마음먹으면 끝을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논에 나가면 해가 질 때까지 일했고 남이 쉴 때도 논두렁을 고치거나 물꼬를 손봤습니다. 게으른 구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딱 한 가지 평생 지킨 원칙이 있었습니다. 남에게 빚지지 말자. 어렵더라도 배가 고프더라도 남의 것을 꾸지 말자. 자기 힘으로 살아가자. 이것이 박서방이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재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옥부는 이웃 마을 출신이었습니다. 16에 박서방에게 시집 왔는데 처음엔 말도 없고 무뚝뚝한 남편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살다 보니 알게 됐습니다. 말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말만 하는 사람이었고, 무뚝뚝한 것이 아니라 표현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한겨울에 옥분이 손이 트고 피가 나도록 빨래를 해도 한마디 위로를 못하는 사람이었지만
다음 날 아침에 보면 화롯불이 방 안에 가득 피워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박서방의 방식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가난하지만 빚이 없었고 외롭지만 서로가 있었습니다. 아들 돌쇠가 태어난 것은 결혼 3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박서방은 아들을 보고 딱 한마디를 했습니다. 잘생겼네.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옥부는 박서방이 혼자 마당에 나가 하늘을 한참 바라보는 것을 봤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돌쇠가 태어나고 2년이 지난 봄이었습니다. 박서방은 새벽 일찍 일어나 논으로 나갔습니다. 봄 논갈이 철이었습니다. 소의 쟁기를 메고 발목까지 차오르는 냉이 가득한 논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직 4월 초라 물이 매서웠습니다. 겨울 동안 굳어버린 논바닥을 뒤집어 엎는 것은 고된 일이었습니다. 특히 봄 첫 논갈이는 더 힘들었습니다. 소도 싫어하고 사람도 싫어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서방은 싫은 표정 없이 쟁기를 밀었습니다. 올해는 더 잘해보리라. 올해는 논을 한 마직이라도 더 넓혀보리라. 그런 생각을 하며 뚜벅뚜벅 논을 갈고 있었습니다. 쓰러진 것은 정오가 좀 지난 시각이었습니다. 그냥 소리도 없이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쿵 하는 소리가 났다고 나중에 이웃 칠성이가 말했습니다. 칠성이가 달려갔을 때 박서방은 논바닥에 얼굴을 받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얼른 뒤집어 눕혔는데 얼굴이 흑빛이었습니다. 입술이 파랗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칠성이는 박서방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마을로 달려가 소식을 알렸고 옥분이 뛰어왔습니다. 돌쇠를 등에 업고 뛰었습니다. 5살짜리 아이가 엄마 등에서 왜 뛰냐고 물었지만 옥부는 대답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논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이미 숨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옥부는 그 자리에서 오래 울었습니다. 마을 안악들이 와서 어깨를 두드려도 시어머니가 와서 손을 잡아도 한동안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등에서 내려온 돌쇠가 엄마 옆에 쪼그리고 앉아 같이 울었습니다. 자기가 왜 우는지도 모르면서 엄마가 우니까 같이 울었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할 때 옥분이 일어섰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돌쇠를 보았습니다. 5살짜리 아이의 눈 속에 두려움이 가득 찼습니다. 엄마가 왜 이러는지, 아빠가 어디 갔는지,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두려운 그 눈. 옥부는 그 눈을 보고 결정했습니다. 더 울면 안 된다. 저 아이 앞에서 더는 무너지면 안 된다. 장례를 마치고 나자 현실이 닥쳤습니다. 남편이 남긴 것은 3가지였습니다. 손바닥만 한 논 2마지기, 덜컹거리는 배트 하나, 그리고 아들 돌쇠. 시어머니는 얼마 지나지 않아 시아주버니 집으로 가셨습니다. 혼자가 된 며느리를 데리고 있을 여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가실 때 쌀 2마를 두고 가셨는데 그것이 시어머니가 줄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빚은 없었습니다. 박서방이 평생 지킨 그 원칙 덕분에
죽어서도 아내에게 짐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것만이 옥분의 자랑이었습니다. 옥분은 새벽 3시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마을이 고요할 때 호롱불 하나를 켜고 배틀에 앉았습니다. 배틀 짜는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탁, 탁, 탁. 북이 씨줄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그 소리가 새벽마다 작은 집을 채웠습니다. 옥부는 배를 짤 때 노래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웅얼거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규칙적으로 북을 밀고 당겼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심장 소리 같았다고 나중에 이웃들이 말했습니다. 꺼지지 않는 심장 소리. 날이 밝으면 논으로 나갔습니다. 두마지기 논이지만 여자 혼자 감당하기엔 벅찬 일이었습니다. 봄 논가리는 이웃 칠성이에게 품앗이를 부탁했습니다. 대신 그 집 바느질과 빨래를 해줬습니다. 모내기 때도 수확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존심이 없지 않았습니다. 남에게 부탁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키우면서 자존심만 세울 수는 없었습니다. 도움을 받되 반드시 같은 것으로 돌려줬습니다. 품앗이니까요. 신세 지는 것이 아니라 교환하는 것이니까요. 그 차이가 옥분에게는 중요했습니다. 돌쇠는 엄마 등에 엎혀들러 나갔다가 걸음마를 떼자 논두렁을 아장아장 따라다녔습니다. 어린 아이가 논 옆에서 뭔가를 주워 노는 동안 옥부는 논의를 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팔이 저려서 감각이 없어져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출 수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두 가지였습니다. 딱하게 여기는 시선과 수군거리는 시선. 어른들은 혀를 찼습니다. 저 과부 저러다 쓰러진다. 아이 하나 데리고 무슨 수로 산다고. 남자 없이 논 두마지기를 어떻게 해. 결국 팔아야 할 거야. 젊은 여인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도 돌았습니다. 얼른 걔가 하는 게 낫지 않나. 그 나이에 혼자 산다고. 거기다 아이까지 딸린 과부면 더 어렵지. 옥부는 그 말들을 다 들었습니다. 안 들린 척했지만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말들이 가끔 밤에 파고들었습니다. 정말 내가 틀린 걸까? 정말 내가 혼자 할 수 없는 걸까? 정말 그 사람들 말대로 해야 하는 걸까? 그럴 때마다 옥부는 새벽에 일어나 배틀에 앉았습니다. 탁, 탁, 탁. 그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3년이 지났습니다. 논이 내 마지기가 됐습니다. 수확을 팔고 배를 팔고 조금씩 저축해서 옆논 한 마지기를 더 샀습니다. 그리고 또 한 마지기. 장날 옥분이 짠 배는 제일 먼저 팔렸습니다. 시점이 촘촘하고 빛깔이 곱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옥분의 배를 사려고 일찍 오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먼 마을 상인이 와서 도매로 달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마을에서 혀를 차던 사람들이 이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과부 보통이 아니네. 저렇게 살 줄 몰랐는데. 옥부는 그 말도 안 들린 척했습니다. 기쁜 것도 자랑스러운 것도 아직 아니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었으니까요. 아들 돌쇠는 그 사이 훌쩍 컸습니다. 7살이 되자 마당 쓸기를 혼자 했고 8살이 되자 물지개를 졌습니다.
엄마가 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봐왔던 대로 해야 할 일을 스스로 찾아서 했습니다. 9살 어느 날 아침, 돌쇠가 아직 어두운 새벽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옥분이 배틀을 멈추고 그 모습을 봤습니다. 아이는 빗자루를 잡고 엄마가 하는 것처럼 구석구석 깨끗이 쓸고 있었습니다. 옥분은 그 순간 처음으로 울지 않고 뭔가가 목을 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컸구나. 내가 이걸 혼자 해냈구나. 그리고 조금 더 생각했습니다. 이제 잘 살 수 있겠다. 그 확신이 생긴 바로 그해 가을에 강만석의 하인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이름을 꺼낼 때마다 마을 사람들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부자들 앞에서 이름이 나오면 고개를 끄덕이며 아, 그 양반이라고 했고, 가난한 사람들 앞에서 이름이 나오면 목소리가 낮아지고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무서운 것도 아니고 존경하는 것도 아닌 그 묘한 표정. 어떤 힘이 있는 사람을 대할 때 사람들이 짓는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강만석의 집은 옥분이 사는 마을에서 하루길 거리였습니다. 기와 지붕이 날개처럼 펼쳐진 대저택이었습니다. 담장이 얼마나 긴지 빙 돌아가면 반나절이 걸린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안마당, 바깥마당, 사랑채, 별채, 곳간채, 마구간까지 모든 것이 갖춰진 집이었습니다. 하인이 20명이 넘었습니다. 논밭은 이 마을 저 마을에 흩어져 있었는데 다 합치면 수백 마지기는 될 것이라고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강만석이 그 많은 재산을 어떻게 모았는지를 알면 그 묘한 표정의 이유를 알게 됩니다. 강만석은 타고난 장사꾼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머리 회전이 빨랐고 이익을 보는 눈이 남달랐습니다. 20살에 장터에서 포목 장사를 시작해서 30이 될 무렵엔 쌀 도매상까지 손을 뻗었습니다. 거기서 번 돈으로 논을 사고 논에서 나온 수확으로 더 큰 장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강만석이 쓴 방법들이 문제였습니다. 흉년이 들면 쌀을 내다 팔지 않았습니다. 창고 문을 걸어 잠그고 사람들이 굶어 죽을 지경이 되어서야 시장에 풀었습니다. 당연히 값이 2배, 3배가 됐습니다. 어떤 해에는 4배까지 간 적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했지만 그것을 불법이라 할 수는 없었습니다. 자기 쌀을 자기가 원하는 때에 파는 것이 법으로 막혀 있지는 않았으니까요. 돈놀이도 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찾아오면 돈을 꿔줬습니다. 그런데 이자가 문제였습니다. 보통 돈놀이는 열량의 한 양, 즉 한 달에 10% 정도였습니다. 그것도 이미 높은 이자였지만 강만석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난하고 급한 사람일수록 이자를 더 높게 받았습니다. 갚지 못하면 논밭을 받았습니다. 논밭을 받으면 손해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좋았습니다. 그 논밭이 또 강만석의 재산이 됐으니까요. 마을에 이런 말이 돌았습니다. 강만석 집 문을 두드리고 나면 그 다음엔 관을 짜야 한다. 빚을 빌리러 갔다가 결국 집까지 날린 사람들을 빗댄 말이었습니다. 그 말이 돌 정도면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뜻이겠지요. 그렇다면 강만석은 악인이었을까요?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항상 이 질문에서 멈추게 됩니다. 강만석이 한 일들은 모두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이었습니다. 강제로 빼앗은 것도 아니었고 폭력을 쓴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자기 발로 빌리고
갚지 못하면 논밭을 내놓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 있다고 해서 옳은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의 절박함을 이용해 이익을 취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냐는 법이 아닌 사람의 마음이 판단하는 것이니까요. 마을 사람들의 마음이 판단한 결과가 바로 그 표정이었습니다. 두렵고 경계하고 그러나 어쩔 수 없는 그 표정. 강만석이 옥분의 논을 탐낸 것은 어느 장날이었습니다. 장터를 지나다 배를 파는 좌판 앞에 섰습니다. 눈에 띄는 배가 있었습니다. 시점이 다른 것들과 달랐습니다. 곱고 촘촘했습니다. 빛깔도 달랐습니다. 군더더기 없이 고왔습니다. 이 배 누가 짰소? 좌판 주인이 대답했습니다. 저쪽 마을 박서방 댁과부가 짠 것입니다. 박서방? 죽은 박서방 말이냐? 예, 맞습니다. 강만석은 배를 만지작거리며 생각했습니다. 그 길로 사람을 시켜 옥분에 놓은 위치를 알아봤습니다. 위치를 듣고 강만석의 눈이 잠깐 빛났습니다. 옥분의 논이 자기 동쪽 논과 경계를 맞대고 있었습니다. 두 논을 합치면 수로를 새로 낼 수 있었습니다. 수확이 지금보다 훨씬 늘어날 것이 뻔했습니다. 합법적으로 사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인을 보내 팔라고 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2배의 값을 제시했습니다. 또 거절했습니다. 세 번째는 강만석이 직접 편지를 썼습니다. 예의 바르게, 정중하게. 박서방 댁 논을 사고 싶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제가 도울 수도 있소. 옥분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논은 팔 생각이 없습니다. 남편이 아끼던 땅이요. 강만석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안 팔겠다고 안 팔리는 땅이 어디 있냐. 그리고 측근 하인 막수를 불렀습니다. 이 막수라는 자는 강만석이 10대 시절부터 곁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강만석이 하는 일이라면 옳고 그름을 묻지 않고 처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랜 충성의 결과였는지 아니면 그냥 그런 성격의 사람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개야. 박서방이 나한테 쌀 50석 빌린 문서 하나 만들어라. 막수가 잠깐 눈을 깜빡였습니다. 날이 그게 없는 걸 어떻게? 없으면 만드는 거지. 도장은 내가 구해 놓을게. 언제까지 말입니까? 다음 달 안으로. 막수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이런 종류의 일이 처음이 아니었으니까요. 박서방의 도장 모양을 수소문했습니다. 이 마을, 저 마을을 돌며 박서방과 거래한 적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다 어느 집에서 박서방이 곡식거래 때 찍은 영수증을 발견했습니다. 도장 모양을 본떠 비슷하게 만들었습니다. 증인도 필요했습니다. 몇 해 전 이 마을을 떠난 자들 중에 돈이 필요한 사람 둘을 찾았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쌀 5마를, 다른 한 사람에게는 엽전 2 꾸러미를 줬습니다. 박서방이 강만석 나리에게 쌀 50석을 빌리는 자리에 있었다고 하면 된다. 두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문서 하나가 만들어졌습니다. 세상에 없었던 빛이 문서 위에 생겨났습니다. 그해 늦가을 옥부는 마당에서 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리깨를 들어 볕단을 내리치면 나달이 후두두 떨어졌습니다. 돌쇠는 10살이 된 아이답게 엄마 옆에서 볕단을 날랐습니다.
둘이서 박자를 맞추다 보면 일이 제법 빨리 됐습니다. 올해는 수확이 괜찮았습니다. 이러다 올해도 논 한 마지기를 더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며 도리깨를 들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옥부는 손을 멈추지 않고 소리 나는 쪽을 봤습니다. 길 저쪽에서 먼지를 일으키며 오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말을 탄 사람이 셋, 걸어오는 사람이 둘. 그런데 방향이 이쪽이었습니다. 옥부는 도리깨를 내렸습니다. 이유 없이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강만석의 하인이었습니다. 말에서 내린 하인 중 가장 덩치 큰 자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허리를 세우고 턱을 치켜들고 목소리를 굵게 깔았습니다. 박서방 대옥분이 여기 있소? 그렇소. 무슨 일이오? 하인이 품에서 두루마리 문서를 꺼냈습니다. 그것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우리 주인 강만석 나리께서 박서방에게 쌀 50석을 꿔주신 지 3년이 지났소. 이자까지 하면 70석이 넘소. 당장 갚으시오. 옥부는 눈이 하얗게 됐습니다. 귀에서 웅웅 소리가 났습니다. 무슨 소리여? 우리 서방님은 평생 남한테 손 내밀지 않던 분이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요? 문서가 있소. 여기. 하인이 문서를 옥분 앞에 내밀었습니다. 옥분은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문서를 펼쳤습니다. 분명히 남편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박서방의 이름 자가 붓으로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날짜도 있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던 3년 전의 날짜로. 옥부는 그 문서를 오래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떨리고 눈이 타오를 것 같았지만 정신을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이건 가짜다. 남편이 이런 문서에 도장을 찍을 사람이 아니다. 50석이면 우리 집 논밭을 다 팔아도 모자란 돈이다. 그 돈을 빌렸다면 내가 몰랐을 리 없다. 3년 전이라면 내가 곁에 있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이런 일이 있었을 리 없다. 모든 것이 가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문서는 눈앞에 있었습니다. 도장은 찍혀 있었습니다. 이거 가짜요. 우리 서방님이 이런 문서에 도장 찍을 사람이 아니요. 말이야 누구든 할 수 있지요. 문서에 도장이 찍혔으면 된 거 아니요. 증인도 있소. 뒤에 서 있던 두 사람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옥분이 아는 얼굴들이었습니다. 몇 해 전까지 이 마을에 살다가 어디론가 떠난 자들이었습니다. 박서방과 아는 사이이기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그 자리에 있었소. 박서방이 직접 도장 찍는 것을 내 두 눈으로 봤소. 옥부는 그들의 눈을 봤습니다. 눈이 이상했습니다.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시선이 자꾸 옆으로 갔습니다. 말을 할 때 눈이 떨렸습니다. 죄를 아는 사람의 눈. 그러나 돈을 받은 사람의 입은 굳게 닫혔습니다. 관아에 가서 따지겠소. 옥분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생각보다 단단하게 나왔습니다. 하인이 비웃었습니다. 마음대로 하시오. 어차피 이기지 못할 싸움이오만.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어차피 이기지 못할 싸움. 그 사람은 알고 있었습니다.
관아에 가도 소용없다는 것을. 그러나 옥부는 그것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돌쇠를 이웃에 맡기고 관아로 달렸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를 때까지 뛰었습니다. 잣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목이 터지도록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잣도, 이 문서는 위조된 것입니다. 제 남편은 평생 빚을 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 마을 누구에게든 물어보십시오. 아는 사람이면 누구나 알 것입니다. 제발 살펴주십시오. 잣도는 문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천천히 펼쳤습니다. 찬찬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더니 느릿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서가 있으면 빚이 있는 것이니라. 도장이 찍혔으면 증거가 있는 것이고, 증인도 둘이나 있으니 이를 뒤집을 방도가 없구나. 옥부는 그 자리에서 땅이 꺼지는 것 같았습니다. 잣도, 저 문서는 위조입니다. 증인들도 돈을 받고 거짓 증언을 한 것입니다. 제발, 증거가 있느냐? 없습니다만. 그러면 할 말이 없느니라. 잣도는 문서를 탁자 위에 내려놓으며 말을 끊었습니다. 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그 삿도는 강만석과 오랜 술 친구였습니다. 명절이면 강만석이 보내는 쌀과 비단을 받아온 사이였습니다. 삿도의 아들이 한양에서 과거 공부를 할 때 강만석이 뒷바라지를 해줬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조선 시대에는 이런 일이 드물지 않았습니다. 권력과 재력이 손을 맞잡으면 진실은 뒷방에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법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법을 쥔 자가 누구 편인지의 문제였습니다. 판결은 사흘 만에 났습니다. 빚을 갚는 대신 노비 문서에 손도장을 찍어야 했습니다. 논과 집은 강만석에게 넘어갔습니다. 배틀도, 그릇도, 이불도, 장독도 모두 하인들이 챙겨갔습니다. 남편이 아끼던 낫도, 옥분이 장에서 사온 무쇠솥도, 전부. 노비 문서가 탁자 위에 놓인 날 아침, 옥분은 그 문서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이것에 손도장을 찍으면 나는 더 이상 내 자신이 아닙니다. 나는 강만석의 재산 목록에 올라가는 존재가 됩니다. 남편이 평생 지키려 했던 것이 이 도장 하나로 무너집니다. 하지만 찍지 않으면 돌쇠가 당장 오늘부터 굶어야 합니다. 돌쇠가 옆에 서 있었습니다. 엄마 치마를 꼭 붙들고 무슨 일인지 알듯 모를 듯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옥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따뜻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손도장을 찍었습니다. 붉은 잉크가 종이 위에 번졌습니다. 작고 둥근 도장 하나.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돌쇠를 친척집에 데려다 주는 길. 아이는 울며 엄마 옷을 놓지 않았습니다. 엄마, 나도 같이 가. 나도 같이 갈게. 안 돼, 돌쇠야. 왜 엄마 혼자 가? 나도 같이 가면 안 돼? 옥부는 아이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눈물이 나왔습니다. 참으려 해도 나왔습니다. 그래도 목소리만큼은 흔들리지 않으려 했습니다. 돌쇠야, 엄마는 잠깐 일하러 가는 거야. 언제 와? 곧 와. 반드시 와. 건강하게 기다려, 알겠지? 밥 잘 먹고. 엄마 걱정하지 말고.
돌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울음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옥부는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얼마나 작은지, 10살짜리 등이 얼마나 좁은지 그날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이 좁은 등 하나를 지키기 위해 앞으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강만석 집 행랑채로 걸어 들어가면서 옥부는 하늘을 한번 올려다봤습니다. 가을 하늘이 높고 파랗습니다. 너무 맑아서 얄미울 지경이었습니다. 기억해둬라. 옥부는 그 하늘을 눈에 담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하늘을, 이 날을 반드시 기억해둬라. 복수를 다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분노를 품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잊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왜 여기 있는지를,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행랑채! 기와집 대문 안쪽 담장을 따라 줄지어 있는 작은 방들. 하인들이 사는 공간이었습니다. 낮은 지붕, 바람이 들어오는 벽, 창호지가 찢어진 창문. 집더미 위에 멍석한 장이 전부인 잠자리. 옥부는 그 방 한 칸을 배정받았습니다. 전날 밤 멍석 위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석가래 사이로 별이 보였습니다. 지붕이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방 안으로 찬 기운이 들어왔습니다. 옥부는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울어도 괜찮다. 하지만 무너지면 안 된다. 무너지면 돌쇠한테 돌아갈 수 없다. 그 생각 하나로 첫날 밤을 버텼습니다. 강만석 집에서 옥분의 하루는 달기 울기 전 새벽 4시에 시작됐습니다. 눈을 뜨면 일단 아궁이로 갔습니다. 겨울이면 장작을 패는 것부터였습니다. 손이 얼어붙을 때까지 도끼를 들어야 했습니다. 그것도 새벽에 아직 어두운 마당에서. 불을 지피고 나면 큰 솥에 물을 올렸습니다. 쌀을 씻고 밥을 안쳤습니다. 날이 밝으면 절구질이 시작됐습니다. 절구공이는 성인 팔뚝만 했습니다. 그것을 두 손으로 들어 내리치고 또 들어 내리치고 콩을 찢거나 쌀을 도정하거나 내용물은 달라도 팔이 아픈 것은 매한 가지였습니다. 어깨가 빠질 것 같은 고통이 몇 달이 지나자 당연한 것이 됐습니다. 고통에 익숙해진 것이 아니라 그냥 그게 삶이 됐습니다. 절구질이 끝나면 빨래를 들고 냇가로 나갔습니다. 겨울에도 냇가였습니다. 얼음을 깨고 차가운 물에 손을 담가야 했습니다. 첫 겨울에는 손이 트고 피가 났습니다. 빨래를 짤 때마다 갈라진 상처에서 따끔한 통증이 왔습니다. 두 번째 겨울에는 손이 트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렇게 단단해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강만석의 아내, 이씨 부인. 이 사람이 옥분의 직속 상관이었습니다. 이씨 부인은 처음부터 옥분을 달갑게 보지 않았습니다. 자유민 출신이 노비가 된 것, 그리고 그 과정을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것이 이씨 부인에게는 불편했습니다. 이 여자가 언제고 사람들 앞에서 억울하다고 떠들어댈지 모른다. 그런 생각에서였는지 이씨 부인은 옥분을 특별히 엄하게 대했습니다. 아니, 엄하다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괴롭혔습니다. 밥을 일부러 늦게 줬습니다. 다른 하인들이 다 먹고 나서야 옥분 몫을 내줬습니다. 양도 적었습니다. 그것이 허기지게 만들어
길을 꺾으려는 의도라는 것을 옥부는 알았습니다. 다 된 일을 다시 시켰습니다. 마루를 깨끗이 닦았는데 여기 얼룩이 있다며 다시 닦으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얼룩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다시 닦아야 했습니다. 빨래를 다 해서 널었는데 다 안 빠졌다며 다시 하라고 했습니다. 다시 해도 같은 말이 나왔습니다. 겨울 저녁 맨발로 마당을 쓸게 했습니다. 날이 영하로 내려간 밤, 옥부는 맨발로 마당에 서서 빗자루를 들어야 했습니다. 돌을 밟을 때마다 차가움이 발목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감각이 없어지면 그나마 나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이씨 부인이 창을 열고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아직이냐? 구석도 쓸어.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옥분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몇 달이 지났을 때 함께 들어온 다른 노비들은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뭔가가 꺼진 눈, 멍하니 시키는 것만 하고 시키지 않으면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들. 하지만 옥부는 달랐습니다. 눈빛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뭔가를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절구질을 하면서도, 빨래를 하면서도, 맨발로 마당을 쓸면서도 눈이 항상 뭔가를 향해 있었습니다. 나이 든 하인 막스가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30년 넘게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강만석의 아버지 때부터 이 집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마을에서 순하기로 소문난 사람이었습니다. 그 막쇠가 어느 봄날 저녁 행랑채에 와서 옥분 옆에 앉았습니다. 아줌마, 어떻게 그렇게 버티오? 비결이 있소? 옥분은 잠깐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배우는 중이오. 막쇠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배운다고요? 뭐요? 이 집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막쇠는 그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채 자리를 떴습니다. 하지만 옥부는 진심이었습니다. 행랑채에서 보내는 시간 동안 옥부는 2가지를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강만석이 어디에 돈을 쓰는지. 2번째, 강만석이 어디서 돈을 버는지. 노비 생활 2년째. 옥부는 이 집의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행랑채 담장 너머로 안 채 대화가 들렸습니다. 부엌에서 일하다 보면 안 채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마름이 와서 강만석에게 보고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빚쟁이가 와서 목소리를 낮추며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옥부는 그것들을 모두 기억했습니다. 3년이 지나자 이 집의 살림 구조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강만석의 수입 구조는 크게 3가지였습니다. 논밭에서 나오는 수확, 쌀과 포목 장사, 그리고 돈놀이. 그런데 이 3가지 사이의 관계를 보면 뭔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논밭 수확이 해마다 줄고 있었습니다. 마름이 보고할 때마다 강만석의 눈썹이 찌푸려졌습니다. 동쪽 논, 올해 작년보다 또 줄었습니다. 왜? 물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상류 쪽이 막혔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서 봐. 봐도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런 대화가 해마다 반복됐습니다. 수확이 줄면 부족분을 메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돈놀이를 더 키웠습니다. 돈놀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다른 곳에서 돈을 빌렸습니다. 즉, 남의 돈을 빌려서
더 높은 이자로 또 다른 사람에게 꿔주는 구조였습니다. 옥부는 이 구조를 이해하고 나서 처음으로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 집은 기둥이 없다. 겉에서 보면 화려한 대저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안을 보면 남의 돈으로 세운 집이었습니다. 쌀이 가득한 창고도, 수십 마지기 논도, 20명 넘는 하인도, 그 화려함의 밑바닥에 균열이 있었습니다. 비가 더 오면 그 균열이 커질 것이었습니다. 5년째 되던 해 봄이었습니다. 폭우가 사흘 연속으로 내렸습니다. 폭우가 그치고 나서 옥부는 행랑채 문틈으로 동쪽 담장 너머를 봤습니다. 강만석 집 동쪽 담장 너머.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황무지가 있었습니다. 자풀이 허리까지 차오르고 바위가 굴러다니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폭우 직후 그 황무지의 낮은 곳에 빗물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옥부는 그 물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눈으로 따라갔습니다. 물은 황무지의 서쪽 아래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서쪽 아래. 그 방향에는 강만석 집 동쪽 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이 논으로 가지 않고 논 옆 도랑으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황무지와 논 사이에 자연 돌무더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물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 돌무더기만 걷어내면, 아니, 돌무더기를 걷어내는 방향이 아니라 황무지 안에 수로를 하나 내면, 그 수로를 황무지 쪽으로 내면 물이 논으로 가지 않고 황무지로 흘러들어올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황무지의 토질은 오랫동안 묵혀 있어 기름졌습니다. 물만 들어오면 그 황무지는 강만석 집 논보다 훨씬 좋은 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옥부는 그 생각을 머릿속에서 며칠 동안 굴렸습니다. 틀린 계산이 있는지 살폈습니다. 5년 동안 이 집 논밭을 관찰한 사람으로서 물길과 토질에 대한 감이 있었습니다. 계산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6년째, 7년째. 옥부는 황무지를 더 자세히 살폈습니다. 비가 올 때마다 물이 어디로 모이는지 봤습니다. 가뭄이 들 때 황무지의 어느 부분에 수분이 남아있는지 봤습니다. 봄에 자풀이 먼저 나는 곳이 어딘지, 겨울에 눈이 마지막까지 녹지 않는 곳이 어딘지. 7년을 관찰하자 황무지의 지형이 손바닥처럼 보였습니다. 어디서 수로를 시작해서 어느 방향으로 내야 하는지, 얼마나 깊이 파야 하는지, 어느 지점을 막고 어느 지점을 열어야 하는지. 7년째 봄, 소나무 숲에서 돌쇠를 만났습니다. 돌쇠는 이제 17이 됐습니다. 어린아이가 청년이 됐습니다. 옥부는 아들의 손을 잡고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많이 야위셨어요. 내가 많이 컸다. 저 돈 모으고 있어요. 많이는 아니지만, 알아.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언제까지예요? 옥부는 아들의 눈을 봤습니다. 조금만 더. 때가 오고 있어. 어떤 때요? 황무지가 팔릴 때. 돌쇠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황무지요? 옥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설명해 줄게. 잘 들어라. 그날 소나무 숲에서 옥부는 7년 동안 머릿속에 그린 것을 아들에게 전부 설명했습니다. 물길, 수로, 토질, 강만석 집 논과의 관계,
돌쇠는 처음엔 이해를 못했습니다. 다시 설명했습니다. 세 번째 설명에서 아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러면, 그래. 어머니가 그걸 7년 동안 봐온 거예요? 봤지. 눈을 뜨고 있었으니까. 노비가 된 날부터 옥부는 돈을 모았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미미했습니다. 엽전 한 입, 한 잎이 얼마나 작은 것인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조선시대 엽전 한 잎으로 살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시장에서 생강 한 쪽, 나물 한 줌, 바늘 한 개. 그 정도였습니다. 황무지를 사기 위해 필요한 돈이 몇백 잎인지 아니면 몇천 잎인지 그 거리가 너무 멀었습니다. 그러나 옥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방법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심부름, 거스름 돈. 장날 주인 심부름으로 시장에 가면 가끔 거스름 돈이 남았습니다. 돌려주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가끔 너그러운 하인이 그건 가져라 라고 했습니다. 그 한 입, 두 잎을 모았습니다. 두 번째, 품삯. 이웃집 하인의 빨래를 대신 해주면 쌀 한 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쌀을 조금씩 모아두었다가 장날 몰래 팔면 엽전이 됐습니다. 세 번째, 나물. 나무를 뜯어 파는 심부름을 갈 때 주인 것보다 조금 더 뜯어가서 자신의 것을 함께 팔았습니다. 이 세 가지가 전부였습니다. 1년에 모이는 양이 얼마나 됐겠습니까? 하지만 옥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계산이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황무지는 지금 당장 살 필요가 없었습니다. 강만석이 그 땅을 팔 때까지는 어차피 살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강만석이 그 땅을 팔 시기는 집안 살림이 더 기울어졌을 때일 것이었습니다. 즉, 아직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모으면 됐습니다. 아들 돌쇠도 보탰습니다. 친척집에서 자란 돌쇠는 12살부터 이웃논에서 머슴살이를 했습니다. 15부터는 짐꾼 일을 했습니다. 17부터는 장터에서 작은 행상을 했습니다. 해마다 봄, 소나무 숲에서 어미를 만날 때면 돌쇠의 품에서 나오는 돈꾸러미가 달라졌습니다. 처음 몇 년은 엽전 몇십 잎, 그 다음엔 몇백 잎, 그리고 점점 더 두꺼워졌습니다. 7년째 봄, 소나무 숲에서 두 사람이 돈을 합쳤습니다. 옥분이 7년 동안 엽전 한 입 한 입 모은 것, 돌쇠가 7년 동안 땀으로 번 것, 두 꾸러미를 합치니 제법 무거웠습니다. 황무지를 사기에는 아직 모자랐습니다. 하지만 1년을 더 모으면 됐습니다. 그리고 강만석이 그 황무지를 팔 시기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살림이 더 기울어야 했습니다. 옥부는 기다렸습니다. 아니, 준비했습니다. 그 무렵 돌쇠가 소나무 숲에서 어미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무섭지 않아요? 이게 안 되면 어떡하죠? 옥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무섭지. 나도 무서워.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그냥 이대로 사는 거. 돌쇠는 그 말을 오래 기억했다고 나중에 말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노비 생활 8년째. 강만석 집안에 겹경사가 생겼습니다. 장남이 한양으로 과거 공부를 떠나겠다고 했습니다. 큰 서당에 들어가려면 돈이 필요했습니다.
한양은 물가가 비쌌습니다. 숙식비, 책값, 스승 사례비까지 1년에 드는 돈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거기에 둘째 딸의 혼인이 잡혔습니다. 혼수를 준비하는데도 돈이 필요했습니다. 두 가지 일이 같은 해에 겹쳤습니다. 강만석은 살림을 살폈습니다. 현금이 부족했습니다. 돈놀이에 꿔준 돈이 묶여 있었고 그의 수학도 좋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현금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강만석은 마름을 불렀습니다. 쓸모없는 것들 좀 정리해야겠어. 동쪽 황무지 있지? 그거 팔아. 어차피 돌밭이잖아. 헐값이라도 받으면 돼. 마름이 머뭇거렸습니다. 날이 그 황무지는 살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만. 그러면 더 헐값으로 내놔. 어차피 아무 쓸모도 없는 땅이니. 그 이야기가 행랑채까지 들렸습니다. 옥부는 그날 저녁 조용히 집더미 속주머니를 꺼냈습니다. 8년 동안 모은 것이었습니다. 무게를 손으로 가늠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때가 왔다. 다음 봄 전에 돌쇠가 왔습니다. 소나무 숲에서 만났는데 돌쇠는 이미 소식을 듣고 온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황무지 내놓았다고 들었어요. 들었구나. 저도 그 소식 듣자마자 왔어요. 옥부는 아들을 찬찬히 봤습니다. 20이 된 청년이었습니다. 눈이 단단했습니다. 어딘가 옥분을 닮은 눈이었습니다. 잘 들어. 신분을 감춰야 한다. 먼 고을 상인으로 행세해라. 내 이름은 절대로 나오면 안 된다. 알겠어요. 땅을 사면 바로 수로 공사를 시작해야 해. 봄이 지나기 전에 끝내야 해. 주인이 눈치채기 전에. 친척 중에 믿을 만한 사람 5명 있어요. 그리고 황무지를 샀다는 것, 누가 샀는지 절대 강만석이 알면 안 돼. 알겠지? 돌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옥분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이건 한 번의 기회야. 2번은 없어. 실수하면 안 된다. 며칠 후, 돌쇠는 먼 고을에서 온 상인으로 변장해 강만석의 마름을 찾아갔습니다. 허름한 상인 옷을 입고 행색을 꾸몄습니다. 동쪽 황무지 내놓은 거 맞소? 한번 봐도 되겠소? 마름은 반가운 기색이었습니다. 황무지를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날 거라고는 기대도 안 했으니까요. 예, 돌밭이라 값이 많이 났습니다. 사실 어떻게 쓰실 계획인지 모르겠지만, 볼 수 있을까요? 두 사람이 황무지를 걸었습니다. 마름은 이것저것 단점을 설명했습니다. 돌이 많다는 것, 물이 없다는 것, 지대가 낮다는 것. 돌쇠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그 단점들이 사실은 장점임을 알면서 흥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강만석은 쓸모없는 돌밭을 처분했다며 급족해했습니다. 그 황무지 결국 팔렸어? 예, 먼 고을 상인이 사갔습니다. 얼마에? 마름이 대답했습니다. 강만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됐네. 그 돈으로 한양에 보낼 돈이나 마련해. 그 황무지가 자신의 운명을 바꿀 땅이었다는 것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해 봄 황무지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돌쇠와 먼 친척 5. 삽을 들고 곡괭이를 들고 맨손으로 돌을 집었습니다.
황무지의 바위를 걷어냈습니다. 흙을 팠습니다. 수로의 방향을 잡았습니다. 처음 이틀은 바위와 싸움이었습니다. 겨우내 얼었다. 녹은 땅이 생각보다 단단했습니다. 곡괭이를 내리쳐도 조금씩만 나갔습니다. 팔이 저리고 손바닥이 부르텄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열흘이 지나자 수로에 윤곽이 잡혔습니다. 3주가 지나자 물이 들어올 방향이 준비됐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완성이 보였습니다. 2달째에 공사가 마무리됐습니다. 그 2달 동안 옥부는 강만석 집에서 여느 때처럼 일했습니다. 절구질하고 빨래하고 마당을 쓸었습니다. 이씨 부인에게 야단을 맞았고 밥을 늦게 받았습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안에서는 달랐습니다. 가슴이 조용히 뛰었습니다. 초여름 첫 번째 큰 비가 내리는 밤이었습니다. 장대 같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지붕이 울릴 정도로 빗소리가 컸습니다. 행랑채 안에서 옥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 빗물이 지금 어디를 흐르고 있을까? 황무지의 수로를 따라 흘러들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7년 동안 눈으로 계산했던 그 방향으로 강만석 집 논으로 가던 물이 지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을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소리 없이 조용히 옥부는 그날 밤 처음으로 편하게 잠들었습니다. 8년 만에 그해 가을 강만석 집 동쪽 논 수확이 줄었습니다.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마름이 보고했습니다. 날이 동쪽 논이 올해도 수확이 적습니다. 왜? 비는 충분히 왔잖아. 물이 어디서 새는 것 같은데 이유를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강만석은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더 살펴봐. 예. 이듬해에도 줄었습니다. 그 다음 해에는 더 줄었습니다. 반도 안 나왔습니다. 강만석은 수소문을 했습니다. 사람을 시켜 상류를 살피게 했습니다. 물길을 찾아다니게 했습니다. 하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수로는 황무지 안에 자연스럽게 나 있었습니다. 7년 동안 물길을 연구한 옥분이 설계한 방향이었습니다. 인위적인 흔적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강만석은 알 수 없었습니다. 반면 황무지였던 땅은 달랐습니다. 처음 농사를 지은 그 해부터 수확이 풍성하게 나왔습니다. 물이 충분했고 오랫동안 묵혀있던 땅이라 토지를 기름졌습니다. 이듬해엔 더 좋았습니다. 마을에 소문이 났습니다. 저 황무지 출신 논이 이 동네에서 제일 잘 나온다더라. 황무지를 어떻게 저렇게 만들었지? 물이 어디서 나온다더라. 사람들은 신기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유를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강만석 집안 사정은 그 무렵 다른 문제들도 겹쳤습니다. 장남이 한양에서 과거에 계속 낙방했습니다. 3년째 낙방이었습니다. 돈은 계속 들어가는데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돈놀이로 꿔준 돈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흉년이 들어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속출했습니다. 강만석 자신이 빌린 돈도 갚아야 할 시기가 됐습니다. 채권자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강만석은 논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변두리 작은 논부터, 그 다음엔 조금 더 큰 것, 그리고 더 큰 것. 자들이는
이가 누구인지 처음엔 몰랐습니다. 중간 상인을 여러 거쳐 거래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마름이 와서 말했습니다. 날이 저희 땅을 사들이는 자가 다 같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같은 사람, 이름이 뭐야? 박돌쇠라고 합니다. 강만석은 눈이 커졌습니다. 박돌쇠, 그게 누구야? 박서방의 아들입니다. 박서방 대곡분이 어머니이고요. 강만석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박서방, 가짜 빈문서로 잡아넣고 논과 집을 빼앗고 그 아내를 노비로 만들었던 그 일. 그 아들이 10년 동안 자신의 재산을 사들이고 있었습니다. 강만석은 창고를 뒤졌습니다. 황무지 매매 서류를 꺼냈습니다. 몇 해 전 자신이 헐값에 팔아버린 그 황무지. 그 땅을 산 사람의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먼 고을 상인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다시 추적해보니 그 상인이 박돌쇠의 가명이었습니다. 그 황무지를 산 것도 박돌쇠였습니다. 강만석은 그 서류를 쥔 채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자기 집 행랑채에서 절구질을 하고 빨래를 하고 맨발로 마당을 쓸던 노비. 그 노비가 8년을 곁에서 보면서 자신의 집 살림을 파악하고 황무지를 미리 눈여겨보고 아들과 함께 계획을 짜고 그것을 하나하나 실행했다는 것을 강만석은 이제야 알았습니다. 강만석은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분노와 동시에 다른 감정도 있었습니다. 두려움. 무엇이 두려웠냐고요. 관아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10년 전 위조 문서가 들춰집니다. 그 사또는 이미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새 사또는 강만석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위조 문서 사실이 드러나면 강만석은 피고가 됩니다. 빼앗은 논과 집을 돌려줘야 할 수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아무런 죄도 없는 사람을 10년 동안 노비로 부린 것까지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강만석은 어떻게도 할 수 없었습니다. 돌쇠가 한 모든 것은 합법이었습니다. 황무지도 돈을 내고 샀습니다. 수로도 자기 땅 안에서 냈습니다. 논도 정당한 값을 치르고 샀습니다. 하지만 강만석은 옥분을 불렀습니다. 분노를 쏟아낼 데가 없으니 옥분한테라도 쏟아내야 했습니다. 아니면 자신이 이 상황에 압도당할 것 같았습니다. 안채 마루에 올라앉아 옥분이 들어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옥분은 불려갔습니다. 여느 때처럼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안마당을 가로질러 안채 마루 앞에 섰습니다. 허리를 숙였습니다. 부르셨습니까? 강만석이 내려다봤습니다. 두 손이 떨렸습니다.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두려움인지 모욕감인지 모를 감정이 뒤섞인 얼굴이었습니다. 천천히, 격하게. 이 인연이 감히 주인 집을 망하게 하려 들었느냐? 내 아들놈이랑 짜고 내 땅을 빼앗으려 한 것이지.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당에 바람이 불었습니다. 감나무 가지가 흔들렸습니다. 안채 마루 위에서 내려다보는 사람. 마루 아래 마당에서 고개를 숙인 사람. 10년 동안 변하지 않았던 그 구도. 매 맞는 쪽과 때리는 쪽. 내려다보는 쪽과 올려다봐야 하는 쪽. 그 구도가 그날 처음으로 달라졌습니다. 옥분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허리를 폈습니다. 10년 만에 눈높이가 같아졌습니다. 강만석과 옥분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옥분의 눈빛은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복수의 기쁨도 아니었습니다. 승리자의 오만함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주 조용하고 아주 단단한 눈빛이었습니다. 천천히 또렷하게, 야리, 저는 그저 쓸모없는 황무지를 헐값에 사들였고 거기서 수로가 난 것뿐입니다. 제 아들은 나리의 논을 합당한 값을 치르고 샀습니다. 억울하시거든 관아에 가서 따지십시오. 강만석의 입이 열렸다가 닫혔습니다. 관아에 가면 위조 문서 10년. 강만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옥부는 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몸을 돌렸습니다. 마당을 가로질러 걸어 나갔습니다. 강만석이 내려다보는 마루를 더 이상 올려다보지 않고 그 후로 강만석 집의 기울기가 빨라졌습니다. 채권자들이 더 자주 왔습니다. 하인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이씨 부인이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장남은 한양에서 연락이 끊겼습니다. 강만석은 남은 재산을 정리했습니다. 마지막 논을 팔고 집을 정리했습니다. 한때 20명이 넘는 하인이 들끓던 집이 몇 달 만에 텅 비었습니다. 어느 겨울 새벽이었습니다. 아직 어두운 새벽, 강만석이 홀로 짐 보따리를 들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한때 육중하던 그 대문을 뒤로 하고 좁은 길을 걸어갔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한때 이 일대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던 강만석이 이제 어디에 있는지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빈 기와집만 하늘 아래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막쇠 영감이 마지막까지 남아서 빈 집을 지켰습니다. 어디 갈 곳이 없어서이기도 했고 30년을 지낸 집이라 정이 들어서이기도 했습니다. 막쇠 영감이 나중에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집이 비는 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사람이 뭘 남기고 가는가를. 강만석 나리는 집도 논도 하인도 다 있었는데 결국 뭘 남겼나. 사람들이 기억하는 그 이름 뒤에 붙은 것들이 남겠지. 어떤 사람이었다는 것들이. 그리고 봄이 왔습니다. 옥부는 노비 문서에서 풀려났습니다. 주인이 사라졌으니 노비 관계도 해소됐습니다. 짐을 챙기는 날 아침 행랑채에 함께 있던 노비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나이 든 막쇠 영감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아줌마, 어디로 가오? 옥부는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이 집에서 웃었습니다. 집에요. 집이요? 처음부터 내 집이었던 곳으로요. 막쇠가 잠깐 옥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가시오. 아줌마. 옥분은 행랑채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10년을 살았던 그 방 한 칸을, 절구질하던 마당을, 냉이 가득한 냇가로 가던 길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시간은 이제 과거이고 앞으로 갈 시간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마을 어귀에서 돌쇠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이 넘은 청년이 됐습니다. 키가 아버지를 닮아 훌쩍 컸고 눈매가 어머니를 닮아 단단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할 말이 너무 많았습니다. 근데 그 많은 말들이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그냥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옥분이 먼저 말했습니다. 많이 컸다. 어머니도 많이 변하셨어요. 어떻게? 돌쇠가 잠깐 생각했습니다. 더 단단해지셨어요. 두 사람은 걸었습니다. 나란히, 천천히. 마을 안길을 지나고 논두렁을 따라가고 마지막 골목으로 마을 사람들이 나와서 봤습니다. 누군가 뭔가를 말하려고 했지만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라봤습니다. 집터가 보였습니다. 옥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골목 끝까지 걸어가 무너진 담장 앞에 섰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당이 넓었습니다. 자풀이 허리까지 차올랐습니다. 남편이 심었던 감나무는 제멋대로 자라 가지를 사방으로 뻗었습니다. 배틀이 있던 자리엔 거미줄이 가득했습니다. 지붕은 군데군데 꺼졌습니다. 처마 밑에 새둥지가 있었습니다. 천천히 옥부는 마당 한가운데 서서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10년 전 강만석 집으로 걸어 들어가던 그 가을 밤에 올려다봤던 하늘이었습니다. 그때는 가을이었고 지금은 봄이었습니다. 그때는 혼자였고 지금은 아들이 옆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끝나는 것 같았고 지금은 모든 것이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기다린 게 아니다. 옥분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준비한 거야. 돌쇠가 어미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날 오후 두 사람은 낡은 지붕을 걷어냈습니다. 새 지붕을 올리기 위해서 마당에 자풀을 뽑았습니다. 새 봄을 맞이하기 위해서 감나무 가지를 다듬었습니다. 올가을에 감이 열릴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심은 감나무에 마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오래 기억했습니다. 봄마다 모내기철이 오면 어른들이 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처음에는 같이 겪은 사람들이 꺼냈고 그 다음 세대는 들어서 알았고 그 다음 세대는 전해 들어서 알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는 살아남았습니다. 할머니가 손자 손녀에게 이야기를 할 때면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옥분이는 칼을 든 적이 없었단다. 소리를 지른 적도 없고 복수를 다짐하며 이를 간 적도 없어. 그냥 눈을 뜬 거야. 10년 동안 아이들이 물었습니다. 강만석은 벌을 안 받은 건가요? 할머니가 잠깐 생각했습니다. 매를 맞거나 관아에 끌려가진 않았지. 하지만 생각해봐라. 그 사람이 가장 두려워했던 게 뭐였을까? 감방에 가는 것도 매를 맞는 것도 아니었어. 자기가 수십 년 쌓아온 게 단 한 명의 노비 앞에서 무너지는 것이었어. 자기가 우습게 여겼던 사람이 실은 자신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는 것. 그 수치가 어쩌면 가장 무서운 벌이 아니었을까. 어떻게 하면 옥분이처럼 할 수 있어요? 아이들이 물으면 할머니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무너지지 않으면 돼.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 울어도 괜찮아. 근데 눈을 감으면 안 된다. 눈을 뜨고 있어야 해. 지금 내가 처한 자리에서 배울 수 있는 게 뭔지, 볼 수 있는 게 뭔지, 그걸 계속 찾아야 해.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야. 매일 조금씩. 오늘은 이것, 내일은 저것.
옥분이도 하루 만에 황무지를 알게 된 게 아니잖아. 7년 동안 봤잖아.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매번 전해질 때마다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어떤 버전에서는 옥분이 더 억울한 일을 당했고, 어떤 버전에서는 강만석이 더 악독한 사람으로 그려졌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옥분이 눈을 뜨고 있었다는 것. 10년 동안. 왜 이런 이야기가 수백 년을 살아남는 것일까요? 생각해보면 이 이야기에는 완벽한 권선징악이 없습니다. 강만석이 법정에 서지 않았습니다. 옥분이 포상을 받지 않았습니다. 강만석의 위조 문서가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기억했습니다. 왜일까요? 세상이 항상 공평하지 않다는 걸 사람들은 압니다. 법이 항상 오른쪽 편을 들지 않는다는 걸 압니다. 권력이 있는 자가 항상 이기는 것처럼 보인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그 불공평한 세상 속에서도 눈을 뜨고 있으면 길이 보인다는 것도 사람들은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 희망이 이 이야기를 살아남게 했습니다. 억울함은 사람을 두 방향으로 이끕니다. 첫 번째 방향은 무너지는 것. 눈을 감고 포기하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것. 두 번째 방향은 단단해지는 것. 눈을 뜨고 보고 준비하는 것. 어느 쪽이 되느냐는 그 사람이 억울함 앞에서 눈을 감느냐 뜨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옥분은 눈을 떴습니다. 행랑채에서 절구질을 하면서 냇가에서 빨래를 하면서 맨발로 마당을 쓸면서 항상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그 눈이 결국 세상을 바꿨습니다. 여러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가장 오래 멈춘 장면이 있습니다. 옥분이 강만석 집으로 걸어 들어가던 그 밤, 하늘을 올려다보며 했던 그 말, 기억해둬라. 반드시 기억해둬라. 복수를 다짐한 게 아니었습니다. 분노를 품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잊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억울하게 빼앗겼다는 것을, 내가 왜 여기 있는지를, 내 아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 기억이 10년을 버티게 했습니다. 절구질하면서도 눈을 떴고, 빨래하면서도 귀를 열었고, 매 맞으면서도 머리를 굴렸습니다.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이 생깁니다.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손해를 보는 일이 생깁니다.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따라오지 않는 일이 생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옥분처럼 당장 해결할 수 없다면 눈을 뜨고 있으면 됩니다. 지금 내가 처한 이 자리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무엇을 볼 수 있는지, 어떤 기회가 숨어 있는지, 그것을 찾으면 됩니다.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는 것. 그것이 옥분이 10년 동안 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옥분이 새 지붕을 올리던 그 오후처럼 여러분의 봄도 반드시 옵니다. 감사합니다.